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음 또는 사건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인 또는 동료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통의 수준이나 형태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회복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겪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충격적 사건의 경험에 대해 10초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충격적 사건 이후에 내가 느꼈던 혹은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 행동 등의 변화를 짧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나요? 어떤 분들은 불안, 초조, 슬픔 등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충격적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놀랐으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충격적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의 변화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던 일도 이후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회복에 힘쓰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의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6단계로 설명되어지는데 극도의 불안, 부정 또는 회피, 분노, 후회, 비탄,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 발생 직후에는 극도의 불안이 발생합니다. 안절부절하거나 손이나 몸이 덜덜 떨리고 호흡과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극도의 불안으로 인해 생긴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 부정 또는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피해 다니거나 사건 언급을 꺼리는 등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당사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학교나 직장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후회의 감정인데 그때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러한 사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 직전에 접촉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그 후회와 자책은 더욱 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비탄 혹은 슬픔, 우울일 수 있겠습니다. 충격적 사건으로 인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등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정, 즉 적응의 과정에 진입하면서 사건을 떠올려도 큰 감정의 동요가 없으며 일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6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모두 회복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한 단계에 머무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온했던 일상 속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적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고통은 매우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당사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들에게도 신체, 정서, 대인관계, 직장생활 등 폭넓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지지만 약 10% 정도는 1년 이상 그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내가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고 그 10%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회피한다면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충격적 사건은 정서적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흔한데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이 있겠습니다. 사건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일반인보다 매우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질환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같은 기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치료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남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율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여성은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면 감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에 적극적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회피하는 등 외부로 표출을 잘 하지 않으면서 흉통이나 목, 어깨 결림, 소화불량 등의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대인관계에도 큰 타격을 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교에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적응의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또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나 자신을 살피고 돌보며 내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충격적 사건 중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바로 죽음으로 인한 상실입니다. 애착이론 창시자 존 볼비는 사별 슬픔으로 인한 상실로 4단계를 거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직후 발생하는 충격, 망연자실 단계입니다. 상실 초기에는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망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에 빠지거나 멍함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자신 스스로 너무 무덤덤해서 비정상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고인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한편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함이나 냉철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슬픔과 애도의 감정보다는 남은 학생들을 돌보고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이성적이고 냉정하며 침착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움, 갈망, 분노 단계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망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게 되면 고인을 그리워하고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슬픔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인과 함께했던 장소나 고인이 사용했던 물건을 보면 고인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올 것만 같았던 대상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분노의 감정이 드는데 분노는 고인을 향하기도 하고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기 자신이나 사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는 반드시 나쁜 것 또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고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리움과 갈망에 머무르게 되면 슬픔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3단계로 나아가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세 번째는 혼란, 절망 단계입니다. 격정적이고 불안한 감정에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우울한 마음과 절망감이 물밀듯 밀려오고
삶의 목표와 희망이 사라집니다.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어울림도 어색하고 불편하며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같은 자책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과 절망이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식욕 문제로 체중이 감소하는 등 일상생활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시기가 가장 길게 이어지게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를 조금씩 회복하게 되면 재조직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상실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또한 고인을 떠올리면 울컥하는 마음보다는 고인과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고 감정적 동요도 거의 없게 됩니다. 고인의 떠나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실로 인한 애착의 단절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이나 물건 또는 학업이나 종교 활동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까웠던 지인이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관련 학문을 공부하거나 상실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을 위해 반려견을 선물하면서 혼자 늘 집에서 지냈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조직 단계는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닌 작은 희망과 위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건의 충격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충격 사건을 경험한 동료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하게 되는데 일부 동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충격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다수의 동료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트라우마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우리의 삶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와는 달리 트라우마는 대부분 큰 충격 사건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트라우마 증상이 없었던 일이 반복되면 계속적으로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이것들이 쌓이면서 트라우마의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내가 충격 사건을 경험했으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여 방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이후에 새로운 고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1년 전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사망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크게 놀랐으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고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남성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즈음 이 남성은 다시 친분이 많지 않았던 동료의 다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성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불면에 시달리며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때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다른 사건과 맞물리며 매우 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충격 사건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크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외상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사고가 발생하고 3일에서 1개월까지 지속되며 사고를 직접 겪거나 목격할 때 그 증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고인과 관련된 장소나 상황, 사물 등을 피하거나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불안, 초조, 심장박동 증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수면을 취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이로 인해 판단과 인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은 실제적인 위협이나 죽음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상황에서 1개월 이상이 경과하여도 그 증상이 계속될 때를 말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증상은 사고에 대한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이와 관련한 반복적인 악몽 등을 꾸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생각이 들면 고통스럽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사고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공포,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 심리 정서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이 요동치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발생하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같이 수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대부분 증상이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십 년간 증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불안이나 슬픔, 자책, 분노 등을 경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동료는 다른 사람들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또 다른 동료들은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시 일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개인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 학교나 직장 내의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충격 사건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었는가 또는 고인과 얼마나 친밀감이 있었는가입니다. 고인과 매우 높은 친밀감을 형성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사건에 노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큰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인과 친분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초반에 놀랄 수 있겠으나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고통이 더 심할 수도 덜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충격 사건을 목격하는 경우도 매우 힘들 수 있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심리적으로 괴롭고 심한 경우에는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등의 신체적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충격 사건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충격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복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겠으나 이와는 반대로 대화 나눌 상대가 없다면 온전히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회복의 속도는 그만큼 늦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의 당사자가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가가 위로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동일한 충격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 또는 상황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 세 번째는
사망에 대한 부정적인 대처입니다. 학교나 직장 입장에서 볼 때 충격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로 생각하기 쉽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를 키우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또는 직장의 태도는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학교나 직장의 분노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소문과 루머도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으로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루머로 인해 더 많은 동료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든가 사건 직전에 누구를 만났다고 소문이 나던가 또 사건 직전에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다든가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난무하게 되고 이후에는 수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직장 내 충격 사건은 과거에 내 자신이 겪었던 다른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족 중 유사한 사건을 이미 경험했거나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또 학교, 직장에 적응이 어려워서 자퇴 또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이 훨씬 더 강렬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타 동료들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루머를 듣고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닌지, 나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충격 사건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겪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느꼈던 감정은 불안과 초조, 놀람이었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는 불쾌한 감정이나 분노 또는 무력감, 우울감 같은 감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사건 직후에는 충격을 받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멍함이 지속되다가 상황이 조금씩 현실로 인식되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후로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의 변화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나 이런 이해가 부족하면 내가 혹시 이상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격 사건을 경험한 이후 겪게 되는 감정과 생각의 변화에 대한 지식을 잘 기억하고 나 자신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가야겠습니다. 만약 충격 사건으로 인한 감정과 생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지로라도 산책이나 여행, 운동 등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해 보는 것입니다. 수면이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힘들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호흡법과 같은 마음 챙김 방법을 미리 익혀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우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갑자기 호흡이 불규칙해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활용한다면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78 호흡법은 쉽고 간단한데 우선 편안한 자세에서
고로 4초간 숨을 들여 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추었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공기를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2, 3분간 3회 정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충격 사건을 경험한 이후 주의해야 할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고 일단 뒤로 미뤄두어야겠습니다. 또한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과음을 하거나 특정 약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동료의 고통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동료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괜찮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대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로는 고통스러워하는 동료가 스스로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격 상황을 억지로 이야기하다 보면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으므로 고통 속에 있는 동료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셋째로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정보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동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혹은 상담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에게 묻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혹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나중에 또 물어보겠다고 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동료가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고통 속에 있는 동료의 회복을 좀 더 당길 수 있고 동료들 간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과는 반대로 우리가 동료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또는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을 과도하게 추측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동료가 사건에 대해 좋지 못한 소문을 듣게 된다면 죄책감이나 억울함, 분노와 같은 새로운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힘내라, 이런 상투적인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네요 같은 위로와 공감의 표현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마다 슬픔의 강도나 애도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지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료로 하여금 더 큰 죄책감과 원망의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술을 사주며 위로하는 것은 동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억제된 감정이 음주로 인해 더욱 심해지거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술보다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지켜나간다면 고통 속에 있는 동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충격 사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조금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때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충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지고 결국 일상생활에 조금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학교 또는 직장에서 친한 동료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나는 충격과 슬픔에 빠지면서 한 달이 지나도 잠을 이룰 수 없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체중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의 결석이 잦고 성적이 하락하거나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여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좋지 못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힘들더라도 약속을 잡아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물이나 상담 치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 요청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가는 109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또는 현재 겪고 있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걱정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동료가 있다면 상담 전화나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감정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아야 하고 변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괜찮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충격 사건으로 힘들지만 동료가 함께 한다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